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이제 벽지에다가 용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생생하게 그려 가지고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을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찍어야 완성이 되지." 그랬더니 화가가 하는 말이 "이 눈을 찍으면 이 용이 날아간다 하늘로. 진짜가 돼서 날아간다. 그래서 나는 찍을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찍으라, 찍으라, 찍으라." 해서 결국 찍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그림이 하늘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으려면 용의 눈에 점을 찍듯이 점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활용 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드래곤 아이스가 그 활용 정점의 뜻이고요. 부제목이 이거죠. "인공지능의 시대, 결국은 인간이다." 저는 이 책 딱 이렇게 보자마자 인공지능 파트 나온 거 보고 그냥 바로 '이건 무조건 공부해야겠다.' 저희가 자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가장 최신의 정보들이 딱 이제 조합돼서 이 책에서 키워드를 풀어주는데 오늘 제가 이제 앞 5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드릴 건데 거기에 이 내용이 메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분초 사회예요. 배달 민족으로 유명한 이 우아한 형제들에서 송파구에서 일을 잘하는 11가지 방법을 쫙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9시 1 분은 9시가 아니다. 부서 회의가 5시에 끝나니까 줌 미팅은 5시 17 분에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 왜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이라 그래서 한 20-30분 늦는 것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해 줬지만 지금은 20-30분 늦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면서 서로 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속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 예전에는 최저가 찾기 위해서 엄청 탐색했잖아요. 왜? 가성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최저가를 탐색하는 데 쓰는 그 시간을 들일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제품을 구입하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겠다. 가성비보다 시성비를 중요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더 쓰더라도 내 시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초개인화가 이루어지게 된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시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획일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춤형으로 시간을 쓰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가능성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요. 틈새 시간 확보. 그러니까 맛집 줄서기 알바 이런 게 당근마켓에 계속 올라온대요. 등하원 알바 이런 거. 그러니까 짝퉁의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벌기 위해서 대신 줄을 세우고 돈을 지불하는. 그리고 직주 근접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내가 집을 마련하면 직장은 뭐 1 시간, 2 시간 출퇴근은 오케이. 지금은 아니래요. 최대한 가까워야 돼요. 직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반차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는 반반차. 반차를 반으로 쪼개 쓰고요. 또 그걸 또 반으로 쪼개 쓴 반반반차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새 PT. 점심시간에 딱 30 분만 이용해서 아주 알차게 PT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시성비를 따지는 다양한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로 간 일정을 조율해 주는 앱이에요. 이 되는 시간이라는 앱이 출시 2년 만에 개인 고객 22,000 명, 기업 고객은 1,400 군데를 유치를 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이거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아껴서 쓰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 스포 금지. 스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결론부터 미리 보고 '아 이게 실패 없는 콘텐츠구나.'를 확인한 뒤에 정주행을 달리는 그런 트렌드가 장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결말 포함. 스포 포함이어야 이젠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요약본 있죠. 유튜브로 요약된 거를 다 본대요.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시청자보다 이 요약 시청자가 한 120만 명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안 보고 요약된 거 그냥 딱 짤막하게 보고 너도 나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약본 볼 때도 배속으로 늘리는 거예요. 1.5 배, 1.75 배에서 빠르게 그냥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트렌드죠. 이런 걸 두갈식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실패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실패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실패 없는 쇼핑, 믿고 사는 쇼핑몰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디토 소비. 내가 믿을 만하다고 완벽하게 검증된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을 통해서 실패를 걸러주는 필터를 다 확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 분야는 여기가 좋아. 적은 저거가 좋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유독 아주 짜지고
아주 예민해지게 된 배경은 뭐냐면 과거에는 소유 경제라고 해서 얼마나 내가 소유했느냐가 그 어떤 내 경제의 지표가 됐다면 지금은 소유 경제에서 경험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비싼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맛집에 갔느냐, 어떤 핫플에 갔느냐, 어떤 여행지에 갔느냐.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콘텐츠가 아주 홍수를 이루죠. 이게 마치 시간의 블랙홀처럼 내 시간을 막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 시간을 잘 쓰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통에서 역시 소비자의 시간 그 자체가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어떻게 오래 머무르게 하고 소비자의 점유 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걸 놓고 굉장히 기업들이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입점했을 때 다 복합몰 이미 구축된 데에서 시간을 줄여서 먹을 수 있는 곳으로만 다 입점을 할 정도로 이러한 유통의 핵심 경쟁력 또한 소비자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확보하고 점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전시된 작품을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8초라고 합니다. 8초.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미술 작품을 보러 가서도 한 작품에 집중하는 시간이 8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붕어가 집중하는 집중력보다 또 짧은 시간이래요. 근데 사실 그 8초는요, 우리가 뭘 봐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금붕어보다 짧은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청난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키워드랑 연결이 되지만 이러한 시대일수록 아날로그적인 역량, 내가 오히려 여백을 가지고 사색을 하고 깊이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분초 사회, 아주 분초를 다투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호모 프로포트예요. 이름만 들어도 조금 어렵죠. 얘가 이 책을 통틀어서 메인 주제라고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할리우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이냐면 AI 시나리오와 AI 배우가 탄생하는 걸 반대하는 그래서 배우 조합과 작가 조합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주 최저임금을 가지고 배우의 얼굴에 360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그 촬영본을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하지 않아도 360도 한번 촬영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영상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도 다시 캐스팅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80살 배우도 40대 외모로 등장을 시킬 수 있고요. 젊은 시절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하니까 시나리오를 AI가 쓰는 거예요. 그럼 AI가 쓴 시나리오 약간만 변형만 해서 뭐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금지해야 된다라는 걸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합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이슈를 끄는 건 뭐냐면 그래도 창작 이 연기와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작품 활동은 인간만의 고유 성격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작은 그래도 인간만이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연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어. 이런 인간으로서의 가장 그 자부심이 느꼈던 영역조차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 배우들조차 지금 다시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생성형 AI예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서 대상을 이해하는 데 그쳤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입력만 하면 아예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킨다. 근데 얘가 그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2 년마다 100 배씩 향상이 된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따라잡겠냐라는 거예요. 왜 데이터는 자꾸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일수록 더 나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기술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이 AI는 어느 정도만 똑똑해질 수 있냐면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해진대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뭐냐면 시스템이 다음 명령이나 메시지 또는 다른 사용자의 행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 예전에 이렇게 밑줄로. 딱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 사용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통하는 방식인 거예요. 질문이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질문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의 퀄리티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멍청하게 쓴다. 그럼 멍청한 답변밖에 못 나와요. 근데 고도의 프롬프트 딱 입력을 한다? 그럼 그것이 엄청난 결과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롬프트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시대까지 도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 왜? 적어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내가 입력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게 프롬프트라는 단어예요.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AI의 티키타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뜻해요. 이런 인공지능이 도래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문해력, 이 인문학적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사실 부정적인 전망이래요. 왜? 항상 기술 발전이 있을 때마다 너무 많은 일자리가 결론적으로는 탄생하지 않았냐. 이 AI를 통해서도 몇몇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가 탄생할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다. 새로 생기는 게 있지만 사라지는 게 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규제하는 건 시기만 늦출 뿐인데 결국은 이 시대가 도래한다. 대지리 빗물이 적시듯이 결국은 서서히 AI로 인한 많은 파장들이 스며들게 될 텐데 이 AP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함수, 어떤 그 서비스와도 같은데 각 분야의 개발자들이 해당 기능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 API를 인공지능에 공개를 딱 했대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챗GPT를 다 접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쓰는 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 API를 오픈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그것을 가져다가 이미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모르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개발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창작 과정의 방점은 인공지능이 찍는 게 아니라 뭐다? 프롬프트에 있다. 그건 누가 찍냐? 인간이 찍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 한번 보세요. 어때요? 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 우승을 한 작품이에요. 게임 엔지니어가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공지능에게 900번의 프롬프트를 넣어서 결국 인공지능이랑 합작으로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자 엄청 반발이 심했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사기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했는지는 나는 공개할 수 없다. 왜? 그거는 나의 창의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캔버스와 같다면 프롬프트는 물감과 붓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공지능이라는 캔버스 안에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과 조금만 친해지면 누구나 다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주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결과값을 도출해내도 그 말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부분이 존재한대요. 왜 우리 인간으로서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휴머나 맥락과 그 미묘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은 아직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부분을 채워서 그것을 잘 결합해서 완성시키는 건 뭐다? 인간의 몫이고 그것이 뭐다? 바로 활용 정점이다. 그 마지막 활용 정점을 누가 찍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활용 정점을 누가 찍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AI 프리너라고 해요. 기업가들은 도전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 이 AI 프리너, AI들을 부릴 수 있는 이러한 기업가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지냐면 인문학적인 비판력. 그 비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이것들을 통합해서 내가 다 관할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역량, 인간다운 역량, 아날로그적인 역량, 인문학적인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 말을요, 초인의 개념으로 표현을 했대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아까 말했지만 자신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활용 정점을 찍어 넣는 사람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찰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성찰하는 능력이 활용 정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도구여야 한다. 그것을 누가 잘 도구로서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펼쳐질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결과값이 도출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공지능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